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대 중후반이 된 여자이고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짧은 학벌의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글의 두서도 좀 뒤죽박죽이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느껴왔던 것이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저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며 돈도 벌어 멋지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시도 안 당하고 만약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단 하나도 없었고 참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어요. 제 능력이라면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게 전부였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살았기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21살이라는 나이에 29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이긴 했지만 정말 어린 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저는 엄마 없이 아버지랑 친할머니랑 살았는데 친할머니는 제가 시집갈 때 무조건 시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친정을 다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시댁에서 저희 20대, 30대 청춘을 다 보냈어요. 아버지는 저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었고 할머니한테 저를 맡겨두고 두 집 살림을 하셨기에 제가 시집을 가든 시댁에서 어떻게 살든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이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이 점을 시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자기 딸을 시댁에 버리듯이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니 그게 가능했던 거죠.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 일을 도왔는데 제가 돈 벌 능력이 안 되니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 때우라고 하셨어요. 너 뭐 잘하는 거 있냐? 그런 거 없지? 그럴 바엔 나가서 남한테 돈 벌어주는 것보다 내 식당에서 나 도와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괜히 밖에 나가서 일하면 딴짓이나 하기 일수다. 내 옆에서 살림하는 것도 배우고 해. 물론 남편 또한 본인 엄마 일을 도우라고 했는데 이 집 식구들은 공짜로 일꾼 하나 생긴 셈이었어요. 아무튼 21살에 저는 친할머니 말씀대로 무조건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것도 점점 길이 들여지더라고요.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새 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시댁이라는 세상에 갇혀 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게 남편과 살다 보니 남편이 어디 하나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정 교류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었죠.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막 재미있다고 박장대소를 하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코를 골고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자 노릇을 아예 못했는데 결혼 2년 만에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제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팔자에 자식은 없으니까 자식 기대는 하지 마라. 행여 내가 임신하면 밖에서 딴짓해서 딴 놈 애를 뱉다는 뜻이니 그때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명심해라. 제가 물었죠.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 팔자에 자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혹시 이 사람한테 뭐 수술 같은 거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말했어요. 내 아들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애만 낳아봐야 능력도 없는 니들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애 하나하나가 다 돈인 거 모르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대를 잇는 것까지 포기하고 산다는데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냐.
하여간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간수 잘해라. 딴짓 한순간 끝이야. 알겠냐?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관 수술을 시켜 아예 자식을 못 갖게 만들었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내 편이 생길 줄 알고 아이는 꼭 낳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며 살았네요. 저희 시어머니의 괴이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순대국밥 장사를 하면서도 새벽엔 고물을 주우러 다니셨어요. 거기엔 항상 저를 끌고 다니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참 대단하다, 억척스럽다 칭찬하며 저한테도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배우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선 항상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나랑 같이 다닌다. 나 힘들까 봐 대신 한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선 소문난 천사 국밥집 아줌마였어요.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들어오라고 해서 밥을 주고 굶고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삼시세끼를 다 챙겨줬어요. 그걸 보고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좋은 일을 하신다며 기부를 한 적도 있었는데 200만 원을 5번씩 1천만 원 정도를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기부금을 받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 단골 손님이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겁할지 시어머니 하는 짓이 기가 찼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 단골 손님에게도 고맙다며 때마다 몇 케이지씩 순댓국을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극성에 매일같이 저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허리춤에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 나갔어요. 파지들은 돈이 안 된다며 들 수도 없는 무거운 쇳덩이 고철들만 줍게 했는데 한 번은 그런 고철을 줍다가 힘에 부쳐 그만 놓치게 되면서 다리에 고철이 깔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엄살 피우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그때 지나가는 남자 행인 두 분이 그걸 간신히 들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그걸 다 일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남편은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제게 물건을 던지며 시어머니와 같이 제게 손을 올렸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갇혀만 살았던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2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였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바보같이 시어머니는 늘 제게 너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나랑 내 남편 같은 사람 못 만났으면 너도 저렇게 되고 말았을 거다. 아니면 밖에서 나쁜 짓 해서 돈 벌어 몸도 다 망쳤겠지. 그런데 넌 우리 덕에 어디 가서 사람 대우는 받지 않냐? 항상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내 아버지도 내 엄마도 널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널 다 먹여 살리고 있잖아. 그것도 몇십 년째. 너는 잘해야 돼. 남편의 말대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살던 중 절망과 같은 사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눈이 말도 못하게 오는 한겨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새벽 4시 반부터 고물을 주우러 가자고 절 깨웠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일어나라고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리어카를 들고 또 거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거리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좋은 값을 쳐줄 만한 고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보곤 이런 횡재가 다 있냐며 막 뛰어가셨어요. 예. 너는 리어카 끌고 천천히 와라. 내가 먼저 가서 침 발라 놓을 테니까. 그지 같은 고물상들이 언제 와서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넌 그거 마저 주워와라. 네 어머니. 근데 천천히 가세요. 눈이 많이 쌓여서 빙판길이 심해 보이는데 뛰어가시다가 넘어지시겠어요. 으이구 그렇게 느려 터져선 저거 다 뺏기고 말지. 너도 빨리 쫓아와.
오늘 빨리 퇴근하겠네.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까지 하려고 하셨어요. 아무리 눈이 쌓여 도로가 불분명해졌어도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거 뺏기면 네가 돈으로 채워줄 거냐? 며 욕을 섞어가며 시끄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차가 안 오는 걸 보곤 냅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데 그때 아주 멀리 서 있던 차가 언제 시어머니 앞까지 왔는지 저는 그 차를 보곤 네 역할을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치며 막 달려갔어요. 건너지 마세요. 두 손을 위로 저어가며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찰나의 순간 저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그 차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한 후에 경찰에게 듣게 되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저랑 시어머니를 못 본 채 그대로 들이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고 며칠 후 눈을 떴을 땐 더 기겁할 만한 일을 보게 되었죠. 제 두 팔과 두 다리가 온통 붕대로 칭칭 감아져 있었는데 제 왼쪽 팔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팔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더듬으며 왜 팔이 없는 거냐고 내 팔 어디 갔냐고 오열하며 울었어요. 그러니 의사가 제게 차에 부딪히면서 팔이 절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른쪽 손가락 두 개도 같이 절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이건 꿈일 거라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없다며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도 절 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고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한 건데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왜 이런 끔찍한 벌을 내리는지 정말로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제 옆엔 아무도 없었죠. 제가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오긴 했는데 남편이 제 모습을 보자 피식거리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병자 모자란 인간이라고 해도 팔을 잃은 아내를 보고 웃고 있는 게 저게 사람이 맞나 싶어 저도 남편을 보고 웃으며 물었어요. 이게 웃겨? 뭐가 그렇게 웃겨?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이 인간아. 네가 진짜 사람이야? 아무리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어도 이걸 보고 웃음이 나오냐고? 아니, 아바나 영화에서나 이렇게 팔을 칭칭 감고 다리를 칭칭 감는 걸 봤지. 실제로도 이렇게 칭칭 감고 있으니까 웃기지, 안 웃겨? 이씨, 내가 웃겨서 웃는다는데 왜 뭐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많이 다쳐서 입원했어. 너만 다친 줄 알아? 엄마도 무릎이 다 까졌다고. 무릎 까진 게 대수야? 무릎 까진 사람이랑 두 팔을 잃은 사람이랑 같아? 나가라고.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의 발언에 같은 병실을 쓰던 사람들조차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곤 한참 뒤 제 옆에 있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짧으니까 저런 사람이랑은 살지 말고 어떻게든 헤어지세요. 저도 그 할머니 말대로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저런 인간이랑은 살지 않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제는 제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몸이 정상이었을 때도 그 집을 나오지 못했는데 몸이 이렇게 성하게 됐으니 이제 더더욱 그 집을 못 나오게 생겼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땐 엄마가 아니라 꼭 친정엄마가 아니라 그냥 내 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에 매일같이 꺽꺽거리며 울었던 것 같아요. 퇴원을 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는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다쳤으니 고맙다는 소리는 하지 않아도 좀 마음에 짐이 생긴 것 같은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퇴원 후에 집에 가서는 제가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곤 했는데 그것도 보름밖에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으니 의수라도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생긴 제 장애를 인정하기가 힘들어 제 자신도 부끄럽고 징그럽기까지 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당연히 의수는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주 좋은 데서 맞춰주려고 알아보고 있다. 알아보느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매번 똑같은 말뿐이었고 의수 맞춰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머님, 벌써 몇 달째 말만 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알아보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려요? 아니,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해준다고 하면 좀 기다려라. 어련히 때가 되면 해줄까? 왜 이렇게 안달복달이야? 매번 말만 그렇게 하시고 또 안 해주실까봐 그렇죠. 의수 맞춰주세요.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의수 맞추는 데 가서 맞추면 되죠. 내일 가봐요. 내가 장사하랴 고물 주우러 다니랴. 몸이 10개여도 부족하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면 나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바빠서 못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해? 정 불편하면 내가 호식이한테 어디서 해오라고 할게. 그거라도 하고 있어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저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 대신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알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또 그 소리냐 며 알았다고 내일 당장 가보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꺼내야지만 제가 필요한 걸 하나 간신히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 의수는 몇 달째 바빠서 못 맞춰준다 해놓고 저 모르게 인터넷으로 장애 등급 신청은 받아 연금은 꼬박꼬박 타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도 아니죠. 그렇게 겨우 값싼 의수를 하나 맞춰주고는 그때부터 제게 또 식당에 나와 자기 보조라도 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저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라도 좀 들어라.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팔 하나 나한테 내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지금 네가 내 목숨 대신 구해줬다고 뻐기는 거냐고. 지금 이 무거운 걸 나 혼자 들라는 거야 뭐야? 얼른 한쪽이라도 못 들어.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눈이 헷가닥 돌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식기들을 다 쓸어 바닥에 내팽개쳤고 아글아글 쓰며 미친 사람처럼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 후로 저도 꾀가 생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릇도 깨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님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욕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천사인 시어머니는 할 수 없이 제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팔을 잃은 건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게 다 어렵고 실수투성이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다 보니 자꾸 잠만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를 발로 툭툭 치더니 남편을 불러 저랑 둘이 야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인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죠. 호식이 너 언제까지 니 처 데리고 살 거냐? 니 처 이제 밥값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집에서 자빠져 자기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쓸모없는 거 데리고 살 거냐고. 팔도 하나 없고 손가락도 없고 쓸모없는 물건 돼서 이제 갖다 버려야지. 물건이나 사람이나 쓸모없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랬잖냐?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대신 말 좀 해달라고 맞지. 그러니 남편놈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런 게 어딨냐고 했어요. 당신네들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20년 넘게 부려먹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버리라고 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혼 그냥 절대 못해.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그거 받아가지고 올 거야.
내가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줄 줄 알아. 아이고 위자료. 야, 네 남편은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위자료 줄 돈도 없어. 그리고 네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아님 술을 마셨어? 네 남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라고. 아, 그리고 너 어차피 이혼할 거면 일단 나가라. 니네 친정으로 가든 길거리에서 살든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 순간 그냥 잘못했다고 빌까 아님 박차고 나가야 할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들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집 밖으로 밀쳤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집에선 양말 한쪽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는데 15마리 양말도 다 자기네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리에 나오게 되니 정말 갈 곳이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버림을 받으면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던 게 제가 나이만 먹었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노숙을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싶어 눈에 보이는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그곳 수녀님이 절 보곤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게 숟가락을 쥐어주며 식기 전에 드시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배가 굶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제 이야기를 수녀님한테 다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울다 얘기하다 또 울다 얘기하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왠지 밥을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어쩌면 제 답답한 심정을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게 그게 배가 고팠나 봐요. 수녀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여 저를 여자들만 지내는 쉼터로 데려다 주셨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신자가 되어 봉사를 하며 지냈어요. 이렇게만 지내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는 걸 처음 느꼈죠.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도 하루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혼 소송을 해도 그 인간들을 몇 번이나 마주쳐야 하는데 그조차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찰나 저와 처음 인연이 닿은 수녀님이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누군가 제 사연을 듣고 저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일 시급한 의수부터 다시 맞추라고 돈을 주셨다는데 마음평생 살면서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저는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덕분에 좋은 의수와 손가락 의수까지 맞출 수 있었죠. 게다가 제가 수녀님들을 도와서 어깨 너머로 빵 만드는 걸 조금 배웠는데 다들 소질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제과제빵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라고 하셨죠. 아무래도 오른팔 하나로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을 보려고 하니 3번이나 떨어졌지만 4번째 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고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제 얼굴부터 꼬집어 봤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고 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끔찍한 생각들도 했었죠. 저는 절 후원해 주신 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씩 빵을 만들어 수녀님 편에 보내드리곤 했었는데 그분 사모님께서 제가 만든 빵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에 울컥하는 게 올라와 또다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날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분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연간을 그분들에게 빵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생기신 분들인지 보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그분들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혹여나 제가 궁금해하면 그것마저도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언젠간 그분들이 먼저 저를 보고 싶어 하시면 그때는 기쁘게 얼굴은 한번 뵙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이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미사를 드리러 간 성당에서 그분을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몇십 년 동안 너무나도 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성당 밖을 나오는데 절 보고 환하게 웃으시며 잘 지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보며 아니 진성 아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제 연희가 보내준 빵이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러 왔지. 우리 와이프도 성당에서 곧 나올 거야. 와이프가 이제 연희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아니 그럼 그동안 절 도와주신 분이 진성 아저씨였어요. 아니 어떻게 아저씨가 저를 아니 어떻게 진성 아저씨는 바로 시어머니 가게에 30년 단골 손님이었던 시어머니에게 1천만 원씩 기부를 하곤 했던 그분이었죠. 저와는 한 20년 동안 얼굴을 봐온 사이였고요. 제가 21살 때 시집을 와 그때부터 봐왔던 분이어서 늘 아저씨 아저씨 하다가 친해지면서 이름을 붙여 진성 아저씨라고 불렀었거든요. 하도 시어머니 순대국밥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4번씩 와서 국밥을 드셨고 꼭 다 드신 후에는 본인 안에 것까지 포장을 해가며 30년 넘게 단골 손님으로 지내셨죠. 그분을 보면서도 참 저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너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 말씀으론 진성 아저씨가 단 한 번도 자식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지레짐작으로 아마 자식이 없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특히 밥 못 먹고 다니는 청소년에게 기부를 한 걸 보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만 했었죠. 여하튼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쩌다 수녀님을 통해 제 얘기를 듣게 되었고 금방 저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천사 같은 시모 밑에서 평생 잘 지내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수모를 겪은 건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시어머니 가게엔 오지 않으셨고 소식이 끊기니 당연히 제 사고 소식도 모르고 계셨죠. 그렇게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저씨의 아내분이 성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절 보더니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꼭 안아주시는데 이런 게 엄마의 포옹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성 아저씨와의 재회 후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20년 넘게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것들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혼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을 하자고 했어요. 아저씨가 회사를 운영하셔서 회사에 법무팀이 있는데 거기 변호사의 소개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 놈에게 이혼 소장이라는 걸 보낼 수 있었죠. 그동안 제가 끄적거리며 썼던 일기 같은 메모가 증거 자료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무일푼으로 그것도 부당하게 돈도 안 받고 시모식당에서 일을 한 점 남편이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였어요. 그냥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도 벌써 승소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까지 절 도와주는 진성 아저씨와 아저씨 아내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얼굴만 알고 지낸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거냐고 하니 그분들 말씀이 본인들에게 아팠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장기를 받아 10년을 더 살았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하늘나라에 간 후론 사람이 일생을 바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인 것이 아니라 뿌린 거라는 걸 느껴 그때부터 기부를 하고 봉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저씨의 딸이 꼭 제 나이 또래여서 저한테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감사함에 힘입어 이혼 소송도 꼭 승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남편에게는 법적으로 사과를 받아도 시어머니한테는 직접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 시어머니 말이다. 내 시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우리 집에 순댓국을 택배로 보내온단다. 나도 연히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기 전까진 계속 네 시어머니 순댓국을 택배로 받아서 먹었었는데 이 일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만 보내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순댓국을 보내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해보자면 내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 연히 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가 여태 아저씨한텐 계속 연락을 했었군요.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보니 속이 뻔히 다 보이네요. 부자인 아저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같아요.
만약에 아저씨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아저씨네 집으로 불러서 제게 사과를 하라고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든든할 것 같긴 해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 부모님처럼 옆에 있어주시면 그동안의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걸 미끼로 아저씨는 저희 시모를 집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신모가 온다는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이 부들부들 다 떨리기 시작하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런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시더라고요. 그리곤 곧이어 신모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손 회장님 이렇게 비루한 절 초대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은 처음 와봐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진성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초대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제게 수양딸과 같은 딸이 하나 생겼는데 아주머니 순댓국을 그렇게 좋아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어머 수양딸이요 아이고 그럼 내가 아주 잘 보여야 될 사람이네요. 이 집 수양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회장님 수양딸이 되고 싶을 정도예요. 그 말 끝에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멀끔히 차려입은 절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며 옅은 비명까지 지르셨어요. 그리곤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며 왜 여기서 나오는 거냐고 말을 더듬더니 이내 아저씨가 했던 말이 스치듯 손가락을 가리키며 아니 그럼 네가 회장님이 말하는 수양딸 같은 딸이 너라고 아유이의 며느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니? 며느리요 누가요? 누가 당신 며느리예요? 저 갖다 버리라고 하신 분 아니세요? 제가 당신 며느리라고요. 어머 얘 좀 봐. 얘 아가 너 왜 그러니? 손 회장님도 잘 아시죠? 우리 며느리 제가 20년 넘게 데리고 산 며느리인데 아 얘가 어떻게 손 회장님 댁에 있는 건지 아주머니 연기 그만하시죠? 여태 20년 넘게 아주머니가 며느리라고 말한 연희한테 아주머니 과거 행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라고 한 것도 연희한테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부른 거고요. 거짓된 선행으로 제가 드린 기부금까지 다 가로채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사람으로 태어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아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장님 저 불효 같은 게 회장님 부부를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불효 보통이 아닌 애예요.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제 아픈 아들 등쳐먹으려고 했던 애예요. 제가 저기요 마을이면 다인 줄 아세요? 당신이 20년 넘게 나한테 가했던 행동들 다 증거로 남아있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 대체 어떻게 벌 받으려고 그리고 아무리 발악하며 아이라고 말해봤자 난 이미 당신 아들하고 이혼 소송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싹싹 빌며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약삭 빠른 시모는 아저씨 부부의 굳은 표정을 보곤 여기서 우겨봤자 자기한테 득될 게 없다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아저씨네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모의 혼잣말이 CCTV를 통해 들려왔는데 이 혼잣말로 시모의 사이코패스 같은 두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아니 저 체주도 좋은 년, 저 등신 같은 년이 대체 어떻게 두 노인 애들을 구워 삶은 거지 수양딸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옷말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울면서 빌고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러더니 1층까지 내려갔다가 이내 다시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오는 목소리를 하며 자기가 지금 너무 놀래서 그냥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며느리한테 사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올라가게 엘리베이터를 잡아달라고 하더군요. 벼랑 끝에 물리니 자기 본래 얼굴이 탄로나는 건 단 몇 분도 안 걸렸네요. 아저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 올라오라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었고 올라온 시어머니가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나서 녹음된 CCTV를 시어머니 앞에 틀어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의 얼굴까지 사색이 된 채 바닥을 뒤엎고 쫓겨나듯 내쫓겨졌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지옥문은 지금부터 열렸다고 했네요. 시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저 또한 후들거렸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20년 넘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단 10개월 만에 끝을 냈고 승소를 거둬 위자료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자료와 아저씨의 도움으로 작은 빵집을 하나 오픈해 저의 한쪽 팔이 되어주는 든든한 직원까지 2명 두는 사장님이 되었죠. 저는 아저씨에게 도움받은 부분은 매달 갚겠다고 하였지만 아저씨는 그 돈을 갚는 대신 제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빵 봉사를 하는 걸 제안하셨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한 달에 2번씩 꾸준히 빵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겐 제가 딸이 되어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최고의 롤 모델이 되어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 떡국도 먹고 송편도 먹고 제가 만든 케이크도 먹으며 여전히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제 나이 40대 중후반이지만 저는 이제야 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몸은 망가져 팔은 잃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게 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저를 보면서 항상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